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세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 부장을 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26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데이터로 말하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일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결혼 25년째, 대학생이 된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 미영이는 가정적이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봄, 아파트 재계약을 앞두고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아내가 3년간 숨겨온 3억 원의 투자 실패. 그 순간 저는 회사에서 늘 하던 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방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전략적 접근법이 제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휩쓸렸다면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상함을 처음 감지한 건 2022년 2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 분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습관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26년간 전략기획 업무를 해오면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엑셀로 만든 우리 집 가계부는 꽤 정교했습니다. 월별 수입과 지출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까지 자동 계산되도록 설계해뒀어요. 그런데 그날 1월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뭔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가 관리하는 생활비 항목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월 평균 50만 원씩 용도 불명의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물어보면 늘 생필품이나 의료비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항목들은 별도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월 15일과 30일 전후로 집중적인 현금 인출이 있었어요. 한 번에 30에 50만 원씩 정확히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활비 사용 패턴과는 명확히 달랐어요. 회사에서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할 때 쓰던 방식을 적용해봤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출 패턴의 변화 지점을 찾아보니 2021년 5월부터 명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미영이의 행동 변화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확연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최근 몇 달간은 미영이가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측정해보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중에서 약 2시간 30분을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뭔가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주말 외출 패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쇼핑이나 영화 관람 같은 여가 활동을 함께 했는데 최근에는 혼자 나가는 일이 늘었습니다. 핑계는 항상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스크를 관리할 때 쓰던 체크리스트 방식을 응용해서 미영이의 행동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3월까지 2개월간 관찰한 결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재정적 이상 신호와 행동 변화 신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늘 하던 말처럼 우연의 일치는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이건 분명히 뭔가 숨겨진 요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전략기획팀에서 26년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가설을 세우더라도 충분한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왔거든요. 5천만 원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자산 규모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대출 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신용조회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미영이 명의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날 은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명의로 실행된 대출 총액이 1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신용대출 8천만 원, 담보대출 5천만 원. 이 정도 규모라면 분명히 큰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미영이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미영이가 잠든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사 듀 딜리전스를 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우선 미영이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미영이의 인터넷 뱅킹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약 10개월간 총 3억 2천만 원이 다양한 투자처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로 1억 5천만 원, 증권사로 1억 원, 각종 펀드로 7천만 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일자별, 금액별, 투자처별로 분류하고 수익률까지 계산해봤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 3억 2천만 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고작 2천만 원뿐이었거든요. 손실률이 93.75%. 회사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이런 수치가 나오면 즉시 중단시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10개월간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니 전형적인 손실 확대 행태가 보였어요.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더 큰 금액을 투입해서 만회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른바 물타기 방식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만 키운 셈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용대출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미영이는 저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적금 해지부터 담보대출까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실행했던 거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미영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안 미영이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코인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혹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되었을 때 미영이는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손실이 발생하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회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곧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실이 커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미영이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3억 원의 손실과 1억 3천만 원의 대출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전세금 5천만 원 추가 조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총 4억 8천만 원의 자금 부족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미영이를 다그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서 위기관리 프로젝트를 할 때 쓰던 프레임워크를 꺼내들었어요. 문제 정해, 현황 분석,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실행 계획. 이 순서대로 접근하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개인적인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일명은 불사조 프로젝트로 정했어요. 불사조처럼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6년간 전략기획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올바른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이 5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구체적인 목표부터 설정했습니다. 가정경제 정상화라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3억 원, 손실 복구 및 가계 부채 제로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구체화했어요. 여기에 미영이와의 신뢰관계 재구축도 추가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기준도 명확히 했어요.
현재 손실액 3억 원 중 80%인 2억 4천만 원. 복구. 기존 대출 1억 3천만 원 완전 상환. 전세금 추가 5천만 원 조달. 총 4억 2천만 원의 자금 확보가 정량적 목표였습니다.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필요했어요. 우리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억 2천만 원, 연간 저축하는 금액이 약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목표였지만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했어요. 우선 우리가 보유한 자산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원, 적금과 예금 3천만 원 미영이가 해지하지 않은 분, 주식과 펀드 1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의 자산이 있었어요. 여기에 제 퇴직금 예상액 1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약 4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당장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가 투자했던 코인과 주식 중에서 불완전 판매나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시간 제한을 둔 측면에서는 12개월이라는 기한을 설정했어요. 아파트 재계약 문제가 급하긴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단계별로 3개월씩 나누어서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첫 3개월은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3개월은 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산 재구성 작업을 병행하고 세 번째 3개월은 부채를 정리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시기로 계획했어요. 마지막 3개월은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도 설정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 금액 산정, 2단계에서는 실제 회수 금액, 3단계에서는 부채 감소율, 4단계에서는 신규 저축, 금액과 부부 간 신뢰도 지수까지 측정하기로 했어요.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는 묘한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심각했지만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회사에서 하던 일과 비슷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영이의 협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영이에게 이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에게 제가 만든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A사 용지 10페이지 분량의 체계적인 문서였습니다. 현황 분석부터 목표 설정, 단계별 실행 계획,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영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미영이를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을 때 미영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영이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회사에서 수십 번 해봤던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행 1주차, 저는 본격적인 전략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신사업 기획을 할 때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접촉한 건 법무법인이었어요. 회사에서 거래하던 법무법인의 금융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미영이의 투자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법적 대응 여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비트코인 투자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거래했던 코인 거래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했던 거였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찾았어요.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진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했더니 우리 가정의 재정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빼면 2억 2천만 원의 현금 확보가 가능했어요. 세 번째로는 세무사와 상담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세무 처리 방안과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투자 손실분은 손익통산으로 세금 절약 효과가 있고 아파트 매각도 1세대 1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종합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했어요. 총 5개의 단계로 구성된 다면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1단계 법적 대응을 통한 피해 회복, 코인거래소 상대 불안전 판매 소송 진행으로 약 7천만 원 회수 목표, 승소 확률 70%, 소송 기간 6개월, 변호사 비용 1천만 원 투입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 부동산 자산 재구성, 현재 아파트 매각 후 3억 원대 아파트로 이주, 차액 2억 2천만 원 중 대출 상환에 1억 3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으로 9천만 원 확보하는 계획이었어요. 3단계 투자 포트폴리오 정리, 미영이가 아직 보유 중인 주식과 펀드 2천만 원 전량 매각, 추가 손실 방지와 현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4단계 소득 증대 방안, 미영이의 경력을 활용한 파트타임 취업, 월 1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 창출로 가계 수지 개선을 계획했어요. 5단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투명한 가계관리 시스템 도입과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립, 월 1회 가족 재정회의 개최도 포함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한 실행 계획과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일정표를 만들어서 모든 업무의 시작일과 완료일, 그리고 서로 연관된 작업들의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어요.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의 플랜 B, 부동산 매각이 지연될 경우의 브릿지, 론, 확보 방안 등이었어요. 미영이에게 이 전체 계획을 설명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걱정했지만 각 단계별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점차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순히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부분에서 미영이가 크게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계획 수립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26년간 쌓아온 전략기획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만든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에 모든 계획을 입력했어요. 매일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주간 리포트를 작성해서 미영이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진짜 회사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행 2주차부터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 업무와 병행하면서 불사조 프로젝트의 5개의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갔어요. 1단계의 법적 대응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미영이가 거래했던 코인 거래소의 불안전 판매 증거를 수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거래소에서 보낸 투자 권유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백업해서 분석해보니 거래소 직원이 명백히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월 30%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위험 제로 같은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2주 만에 소장을 제출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1차 조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2단계의 부동산 재구성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한 결과 우리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4억 5천만 원 정도의 매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주할 아파트를 먼저 확정해야 했어요. 미영이와 함께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는데 3주 만에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3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가장 까다로웠던 건 기존 집주인과의 협상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와 이주 일정을 맞춰야 했거든요. 다행히 집주인도 매매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의 투자 포트폴리오 정리는 가장 간단했어요. 미영이가 보유하던 주식과 펀드를 모두 매각해서 2,3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원금에 비하면 큰 손실이었지만 더 이상의 손실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옳은 선택이었어요. 4단계의 소득 증대 방안에서는 미영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회계 업무를 했던 경력을 살려서 세무사 사무소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취업했어요.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로 월 18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5년 만에 직장 복귀라서 미영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5단계의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선 모든 금융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 1회 가족 재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가계부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고 월별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미영이도 이 시스템을 배워서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정립했어요. 100만 원 이상의 투자나 지출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행 6주차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코인 거래소와의 조정에서 6,500만 원 배상에 합의한 거였어요. 처음 목표했던 7천만 원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도 성사되었어요. 4억 4천만 원의 매각이 확정되었고 이주할 아파트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차액으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이 확보될 예정이었어요. 이때까지의 성과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6주 만에 총 8,8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한 거였거든요. 코인 거래소 배상금 6,500만 원, 부동산 차익 1억 2천만 원, 투자 포트폴리오 정리 2,300만 원.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기존 대출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7,500만 원 정도만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했던 완전한 복구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성과가 나오니까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영이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투자 실패로 한동안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계 재건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실행 12주차, 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첫 번째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방식에서 점검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필요한 조정 사항을 도출해야 했거든요. 우선 정량적 성과부터 점검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별로 분석해봤어요. 자금 확보 목표 4억 2천만 원 중 현재까지 2억 1천만 원을 달성해서 50%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인 거래소 배상금 6,500만 원, 부동산 매각 차익 1억 2천만 원, 투자 포트폴리오 정리 2,300만 원, 미영이 급여 3개월분 540만 원까지 합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기존 대출 1억 3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실제 순증가액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목표 달성률로는 19% 수준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다 실행했거든요. 앞으로는 미영이의 근로소득과 재보너스, 그리고 절약을 통한 저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원금 회복이라는 목표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목표는 2년 내에 순자산 1억 5천만 원 확보로 설정했습니다. 기존 목표보다는 낮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적 성과도 점검해봤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미영이의 태도였습니다. 투자 실패 직후에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계 재건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미영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작은 지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의 소통 방식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월 1회 가족 재정회의를 통해서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가 따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영이의 스트레스 수준이었어요. 직장 생활과 가게 재건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영이의 업무량을 조절하기로 했어요. 주 3일 근무를 주 2.5일로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해서 큰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조정사항은 투자 재개 시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했어요. 미영이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했고, 저는 아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타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차 점검을 마치고 나서 저는 수정된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목표와 일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 발견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영이와의 합의였어요. 수정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개월 차부터는 수정된 계획에 따라 다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정된 계획으로 재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불사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방식의 마지막 단계인 개선, 즉 완성의 단계에 접어든 거였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9개월 동안의 체계적인 노력 끝에 순자산이 1억 2천만 원까지 회복되었어요. 당초 목표인 1억 5천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3억 원 손실 상황에서 이 정도 회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미영이의 파트타임 소득 월 150만 원, 제 연봉 인상분 월 30만 원, 그리고 절약을 통한 저축 월 2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380만 원의 순저축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2년 내에 목표했던 1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게 큰 성과였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열리는 가족 재정회의는 이제 우리 집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사전 논의를 거치고 100만 원 이상의 투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투자 실패 직후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고 가게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재무 관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투자와 재테크 관련 책들을 읽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부부 관계의 개선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에서 이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큰딸이 방학 때 집에 와서 부모님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각자 바쁘게 지내느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9개월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했어요. 정량적 목표는 80% 달성, 정성적 목표는 100% 달성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체계적 접근법의 효과성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SMART 목표 설정부터 PDCA, 사이클 적용까지 26년간 쌓아온 전략기획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초기 목표 설정이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전한 원금 회복이라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중간에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덕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어요. 미영이에게도 이 과정이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불사조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일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정확히 1년간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날 밤 미영이와 함께 축배를 들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위기를 가장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극복해낸 거였거든요. 지금은 2024년 가을입니다. 불사조 프로젝트가 끝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그때의 모든 과정이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순자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당초 목표였던 1억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예요. 미영이의 파트타임 소득도 월 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저도 작년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월 가족 재정회의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모든 금융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조심스럽게 재개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미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검토를 거쳐서 안전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현재까지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영이의 성장입니다. 이제는 재무관리 분야에서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예 재무설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거든요. 현재 다니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의 경험이 우리 부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신뢰였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해요. 큰딸은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위기 극복 과정이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회사에서도 위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노하우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후배들에게도 자주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위기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같은 원칙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 한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을 요청해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가 사용했던 SMART 목표 설정과 PDCA 사이클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분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영이는 계속 투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을 테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각자 따로 가게를 관리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26년간 쌓아온 전략기획 능력이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일이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즘 저는 이런 경험을 정리해서 책으로 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중년 직장인의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자신의 과거 실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죠. 정말 성숙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다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10년 후 은퇴할 때까지 순자산 10억 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26년간 전략기획 업무를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계획 없는 목표는 그냥 소원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인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위기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위기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26년간 전략기획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실제 인생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체계적인 목표 설정,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방식, 리스크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분석하세요.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실행하세요.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중간에 목표를 수정하고 계획을 조정해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쌓아온 전문성도 분명히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능력을 믿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